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가해기업들은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한테 무릎 꿇고 그룹 차원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될 것이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봐야 할 이틀간 열리는 또 하나의 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죠. 6,500여 명의 피해자, 1,400여 명에 이르는 사망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청문회입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8년, 왜 이제야 청문회가 열리는 걸까요? 청문회에 참석했던 피해자 가족을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이 조국 후보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2부 최강병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유화의 통합을 위해서 저를 내려놓겠습니다. 종기를 나가고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자유우파 통합을 위해 저를 내려놓겠다. 함께 가자.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었는데요. 다시 장애로 나선 자유한국당, 조국을 매개로 우파 보수 통합의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시사학계 보수 완전체로 3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8월 27일 화요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알려진 이후 처음으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를 연 건데요. 왜 8년이 지나서 이제야 청문회가 열렸을까요? 오늘 청문회에 직접 참석해 피해를 호소하신 가족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아내분이 투병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가족 김태종 씨 연결합니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종입니다. 오늘 청문회 아내분과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예. 예,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저희 집사람은 굉장히 위중한 중증 질환자입니다. 예. 현재 목을 절개해서 관을 심어가지고 인공호흡기를 꽂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산소도 함께 인공호흡기와 함께 그 강제로 그 호흡을 해야만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위중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E+라는 이마트 그 PB 상품을 썼었거든요. 예. 지금 E+가 어떤 제품이냐면 원료는 SK에서 만들었고요. 예. 제품 만든 것은 대경에서 만들었고 상품 판매는 이마트에서 한 겁니다. 예. 이 세 군데 업체가 관련된 제품인데요. 예. 지금까지 사과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 군데 업체 전부에서 단 한 차례도 사과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집사람이 그 지금 면역력이 떨어지고 굉장히 위중한 상태지만 예. 너무 억울해서 음흠. 집사람을 설득해서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다. 예. 그래서 함께 가게 된 이유가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아내분은 처음에는 참석하지 않으시겠다고. 안 하려고. 예. 예. 뭐 집사람은 예. 현재 움직이는 것도 겨우 화장실 부축해서 출입할 정도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또 면역력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한번 갔다 오면은 몸이 또 제 컨디션을 찾을 때까지 한 3, 4주가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촬영도, TV 촬영도 많이 인터뷰도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집에서 보통 촬영팀이 오면 한 3분 정도가 함께 오시는데, 왔다고 하면 굉장히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해서, 예. 제가 올해 들어서 인터뷰를 거의 다 사절하고 있는 실정이었거든요. 예. 죄송스러운데 그 아내분 병명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처음에는 저희 집사람이 이제 2008년도 예. 7월 27일 날 첫 번 이제 그날이 주일인데 저희는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예. 그 성가대를 했었고요. 그때까지. 그래서 성가대를 서로 가야 되는데 숨이 안 쉬어진다 해가지고 병원을 데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근에 있는 응급실에 있는 병원에 입원시켜서 이제 일요일이니까 기본적인 응급처치만 하고 월요일 날 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때가 너무 망가져 있어가지고 여기 있어도 죽고 집에 가도 죽고 큰 병원 가도 죽으니까 알아서 선택해라. 해가지고 이제 새병원 가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입원을 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때 처음에 나온 게 COPD,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받았습니다. 예. 만성 그래서 폐쇄성 폐질환. 예. 첫 번째 그렇게 받았죠. 그때 이게 가습기가 살균제가 원인이 돼서 이렇게 됐다라는 걸 혹시 그때 느끼셨습니까? 그때는 전혀 모르셨고, 예. 언제쯤 느끼셨어요? 알게 되셨어요? 제가 알게 된 건 2011년 11월 25일 날 인터넷 검색에서 3년 되셨군요. 발병하고 나서 그러면. 예. 그렇게 알게 되셨고, 그러면 병원을 지금 10년 넘게 다니신 거잖아요. 예, 11년이 지나고 이제 12년 차에 2년째. 들어섰죠. 혹시 지금까지 보상이나 치료비 같은 거는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2017년도 8월 달에 중증 환자 환자들 기자회견을 한 번 했었어요. 예. 그 전까지는 어떤 병원비라든가 일체 받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하면서 중증 기자회견을 보고는 응급 병원비로 3천만 원을 받았고요. 그 후로는 이제 특별구제 개정이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병원비, 폐에 관련된 병원비만 받고 있고요. 다른 데는 병원비가 또 삭감이 돼요. 예. 심사에서. 그건 못 받는 거고요. 예. 10여 년 동안 아내분 간호하시느라고 경제적 활동도 못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고요. 아까 세 군데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오늘 청문회에서 최창원 전 SK케미칼 대표이사가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과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진정성이 좀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늦게나마 사과를 한 것은 저희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SK하고 이제 애경이 제품 생산하는 데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예. 근데 애경 같은 경우는 억지로 사과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진정성은 얼마나 믿어야 될는지 저희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청문회 참석해서 5분 발언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여지로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E+라는 가습기 살균제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쓰다 남은 걸. 예. 그걸 보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SK, 애경, 이마트 이 세 군데 우리나라 국제 대기업이 다 관련된 제품인데 예. 사과 한마디 못 받고 지금 사람을 이렇게 완전 못 쓸 사람으로 지금 집사람 같은 경우는 병원 가는 거 외에는 외출을 엄두도 못 내는 거거든요. 예. 병원 가는 날 아프니까 안 가면 죽으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죠. 그거 외에는 집에서 거의 못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심장이 참 찹찹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중점으로 뒀고요. 지금도 피해자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피해자로 인정이 못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의 이제 구제 개정이라 해서 1, 2단계 받는 사람들은
그 정부에서 인정을 해줘가지고 이제 배보상까지 가능한데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3단계고 3단계 그 받은 사람들 중에 지금 폐이식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란가 위중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배보상은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예. 병원비도 겨우 그 폐 관련된 쪽만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나가서 호소하러 갔던 겁니다. 예. 특조위에게 기대하시는 점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그나마 지금까지 제가 그 12년 차 지금 병원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어떤 곳에서 저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그 위해서 힘써주는 것이 없었어요. 예. 중부처인 환경부도 뭐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다방면으로 다녔지만 저희 피해자들이 세월호처럼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 단합도 잘 안 되는 면이 있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특조위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는 그나마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특조위에서 좀 그동안에 그 기업 간의 어떤 그 증거인멸이라든가 그 실험 그 CMIT, MIT 계열은 특히 이제 동물 실험에서 위해 검증이 안 됐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미루다가 이제 그 올해 이제 그 수사가 시작돼서 이번에 검찰에서 그 법원으로 이제 재판이 넘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수사도.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 늦게 됐는 걸 우리 피해자들이 소상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더 억울하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합당한 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특조위에다 희망을 좀 걸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수사와 배보상 필요한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어려운 인터뷰 감사하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김태종 씨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왜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는지 그 원인과 함께 앞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장동엽 간사 연결합니다. 간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앞서 피해자 김태종 씨와 인터뷰 해봤는데요. 네네. 이 사건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네요. 예. 배보상을 받기는커녕 가해 기업들에 대한 책임도 제대로 묻지 못했고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예. 뭐 물론 이제 그 가장 많은 피해자를 냈던 옥시 제품 저희 지금도 이제 생활화학 제품에서 많이 이제 아마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소비자분들도 옥시의 경우에는 이제 2016년에 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처벌이 이루어지면서 옥시도 이제 배상 보상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제품을 판매했던 애경과 그다음에 앞에 옥시와 애경 제품의 원료 물질을 만들고 실제로 일부 제품을 판매했던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이번 청문회에서까지 사과도 한번 한 적이 없거든요. 그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청와대로 초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거든요.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를 드리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근데 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이 정부가 제대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은 이 판매를 하는 기업도 문제지만 판매를 하게끔 만들어준 정부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물론입니다. 뭐 당연히 뭐 문재인 정부의 책임보다 이제 처음에 원료 물질이 1994년에 이제 SK케미칼의 전신 유공에서 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이제 만들어졌고 이 가습기 살균제로 쓰이면 안 되는 이제 물질인데 흡입 독성이 그냥 이제 기체 형태로 흡입하면 안 되는 물질이 포함된 제품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 이 피해 구제나 또 이제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이 문제 해결의 전반의 과정에서 아직까지 정부가 좀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피해 범위를 너무 좁게 잡은 것도 문제고 또 선별적이고 차별적으로 보상을 실시한다. 이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피해구제법에 2017년 초에 만들어졌던 피해구제법에 따라서 이제 정부에서 아까 뭐 김태종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예. 정부가 이제 이 피해자를 인정하는 지원을 하는 구제급여와 그다음에 기업들이 좀 일부 출연해서 가해기업들이 출연한 특별 구제 개정 이렇게 크게 두 트랙으로 이제 지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이제 문제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1, 2단계 피해자들, 정부 지원이 되지 않는 피해자들에 비해서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이 절대적으로 적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뭐,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가장 많은 유형의 피해 유형으로 신고되고 있는 폐질환 환자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이제 그 전체 피해 신고가 6,509명 이 피해자로 신고를 하고 계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가운데 폐질환 환자가 이제 5,616명인데 정부 지원을 받는, 그러니까 구제 급여를 지원을 받는 분이 484명밖에 안 돼요. 예, 이제 그 이외에는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이제 특별 구제 개정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악순환이 뭐냐면 정부가 피해자로 지원하는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가해기업들하고 이제 손해배상 소송에서 민사 소송에서 이 가해기업들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은 이제 기업들의 배상,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렇다면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이게 문제를 입증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건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정부가 대신 나서줘야 되는데 정부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렇게 너무 범위를 넓혀놔서. 네네. 예. 피해자분들이 배보상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네. 일단 뭐 피해자분들이 이 피해 판정 기준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느냐. 예. 또 사실은 이제 뭐 작년 5월에 이제 환경독선보건학회에서 이제 환경부 연구 용역으로 해서 용역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는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인체 전반에 대한 피해 연관성이라는 게 있다라고 이제 그 환경보건 그 독성보건학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가습기 살균제 증후군이라는 개념을 좀 도입해서 피해 인정 범위를 넓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사실 환경부가 그 보고서를 받고서 1년이 지금 넘게 지났는데 실제로 이 피해 기준, 피해 판정 기준이나 이런 등급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서 피해자분들이 많이 지금 분노를 갖고 계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가 내일까지 열리는데요. 이번 청문회가 어떤 자리가 됐으면 하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물론 뭐 일단은 아직까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진행형이다. 여전히 피해자 숫자가 늘고 있고, 또 6,509명, 지난주까지 6,509명의 피해자가 신고하셨고, 그 가운데 1,413명의 사망했다라고 이렇게. 근데 그 숫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예.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가해기업들은 사실은 오늘 청문회에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 그러니까 굉장히 형식적인 사과라고 봐야 되죠. 예. 언론들이 주목하는 공간, 청문회라는 공간에서 비로소 공식 사과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여전히 시민분들이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정작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소비자 피해들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나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장동엽 간사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최강병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엄태섭 변호사, 시사저널의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3496님께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참사입니다. 세월호도 그렇고 왜 아무것도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게 없는 걸까요? 라는 메시지 주셨는데요. 좀 기다려보죠. 네.
다 3496님이 쓴 글이 다 우리 국민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유지만 기자는 여름 휴가라고요? 예, 지금 휴가 중입니다. 회사도 안 나가고 있죠? 예. 방송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제가 왜. 예. 이왕 나오신 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오전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서울대와 부산대, 고려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은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어제 여야가 9월 2일과 3일 양일간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이제 오늘 확정이 됐는데 결정 합의를 보고 나서 하루 만에 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지금 압수수색 장소로 거론되는 곳만 해도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고려대학교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운용사, 그다음에 부산시청도 압수수색. 네, 부산시청도 했고요. 그다음에 조국 후보자 일가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웅동학원, 예. 예, 사학재단도 같이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한 대여섯 군데 되는데 일단 오늘 압수수색한 건 검찰의 입장은 검찰은 이제 국민적 사안이 워낙 높은 관심이 예. 워낙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예.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예, 들어요. 그거는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이 압수수색 배경을 놓고 나온 분석 중에 하나가 법무부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었는데 예. 그건 그 이제 대검찰청이 대검이 결정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검찰에서도 이제 대검의 보고는 이뤄졌었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이후에 법무부에 보고를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 내지는 제가가 이제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게 결단이 있었다라는 표현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 원래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할 때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수 2부에서 지금 재배당이 됐는데요. 예. 특수 2부의 고영곤 부장 그리고 이제 반부패 한동훈 차장 그리고 이제 지검장 이렇게 이제 보통 그 보고 라인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뒤에 집행을 할 때는 이런 지검 같은 경우에는 차장선에서 보통은 그 결재가 이루어지거든요. 예. 뭐 너무 당연한 일이고 대검은 사실상은 보고 라인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대검에 있죠.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모르진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사실은. 다른 것도 아니고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압수수색하는데 검찰총장이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거죠. 예. 그 오늘 그 3차장 브리핑도 보면 통상적으로 집행 이후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이후에 법무부에 보고한다라는 표현을 굳이 쓴 이유가 우리가 보고는 사전에 하지 않았다. 보고는 사전에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니까 보고는 하긴 했는데 사실상 결재 라인은 있지 않았었다라는 점을 좀 예. 강조하기 알겠습니다. 위한 것 아닌가 예.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았는데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느냐.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국 후보자가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밝혀온 만큼 조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한번 검증해 보겠다.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아마 야당에서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검찰 수사가 혹시 조 후보자의 면죄부 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점, 압수수색의 시점 때문에 경찰이 정치적으로 어떤 스탠스냐 이런 부분이 좀 관심이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의 경우가 된다면 조국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 내지는 뭐 견제 정도로 좀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후자의 경우에는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면죄부를 주려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후자는 조금 이제 검찰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거를 온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자의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은 이제 차후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첫 번째 부분도 딱 확답을 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은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 뭐 좀 이런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우리의 수장 자리에 앉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예.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추후 청문회가 진행되고 아마 수사에 착수가 될 텐데 그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 부분 이렇게 봅니다. 사실 조국 후보자가 계속 강조하는 사법개혁. 그 사법개혁의 사실 핵심이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저 핵심 중 하나가. 그리고 그 검찰 개혁의 또 핵심은 검경 수사권 분리일 것이고 결국 검경 수사권 분리는 검찰의 칼을 일부는 뺏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뺏기기 전에 칼을 빼든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압수수색이라는 게 특히 이런 시점에 압수수색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조국 후보자뿐만 아니라 조국 후보자 일가에 대한 모든 자료를 검찰이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셈이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 만약 임명된다고 해도 지금 현재 고소고발건이 10건이 넘는 상황인데 그렇죠.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상태로 장관직을 수행해야 된다는 좀 부담감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오늘 한국일보 기사 제목이 8월 26일자 기사네요. 조국 개혁안 발표에 누가 누구를 개혁하나 일선 검사들 냉소. 이게 타이틀이거든요. 취재 좀 해왔습니까 검사들? 어떻게 정말 이런 반응이든가요? 누가 누구를 법조 일각에서 저런 뭐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맞는데요. 예. 그게 이제 검찰이 그걸 압수수색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예. 일단 뭐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던진 거죠. 예. 적어도. 오늘 조국 후보자 압수수색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 걸로 아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다음에 이런 수사나 이런 걸로 인해서 검찰 개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당초 원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을 것이라는 좀 얘기가 있었는데 출근을 하면서 이제 간단한 입장을 좀 밝혔고요. 그 후보자 측에 따르면은 조국 후보자는 압수수색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조국 후보자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 와중에 뭐 보수 유튜버들 또 언론사들이 과도한 취재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조국 후보자의 모친 집 앞에까지 가서 촬영을 한다든가 조국 후보자 차량이 집에 있다 없다 이런 거를 왜 속보로 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고 지금 질문은 뭐 사퇴해야 될지 말지. 예, 두 분 어떻게 보세요? 먼저 말씀하시죠. 저는 청문회 이유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문회를 지켜보자. 예. 저는 사실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첫째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사실관계는 맞으나 위법하지 않았다.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실관계를 부정하게 된다. 뭐 예컨대 뭐 딸이 그와 같은 논문을 쓴 적도 없고 그걸 통해서 뭐 입학에 이용한 적도 없다. 뭐 혹은 뭐 펀드에 투자한 적도 없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거는 그걸로 끝이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임명되시고 나서 사법개혁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사실관계는 맞으나 나는 그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위법하지는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부분은 좀 다른 얘기죠.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사실 그 지점이거든요. 법을 모르는 사람이 법을 위반했을 때는 너 이 법 위반했구나. 이제 비난하고 뭐 이제 비난하는 행위가 이제 이어지겠지만 법을 아는 사람이 그와 같은 법의 테두리를 살짝 벗어나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게 더 화가 나고 분노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 경우가 좀 사실 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제기되는 것은 조국 후보자 본인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본인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본인이 분명히 충분히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정황이 드러난다면 모르겠으나 지금은 의혹에 불과한 것이고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관영 논리적으로 맞느냐. 그래서 정의당 입장도 유지만 기자하고 똑같은 건데 좀 지켜보자 청문회를. 그래서 저도 이제 청문회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사실 저도 취재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듣긴 듣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취재 경쟁이 좀 과열된 부분 측면이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조국 후보자가 그만큼 큰 이름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따라오는 것이라고 좀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이 현재 지금 국민적 분노 내지는 여론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는 조국 후보자가 법을 위반했지 않았냐 부분은 아닙니다. 분명한 거. 어느 지점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혹은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 부분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청문회 이후에도 여전히 조국 후보자의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청문회를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워 정신병원에 감금하려고 했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딸과 아들이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뭐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까? 예, 오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박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조국이 입에 익었네요. 예, 너무 익숙해져서. 박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딸과 아들이 이제 출석을 해서 이제 최후 변론을 했는데요. 이제 그 돌아가신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께 죄송하다. 그리고 조만간 돌아가신 모친의 3주기가 다가오는데 그때 묘소에 찾아뵙고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정상 참작을 해달라는 식으로 이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게 뭐 그동안 기사로도 많이 나왔고 예. 또 언론 TV 방송에서도 다큐 같은 데서 다뤘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자식들이 왜 이렇게 어머니한테 모질게 굴었을까? 근본적인 의문이 좀 들거든요. 예. 이제 이 혐의가 뭐였냐면 이제 어머니를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예. 구급차에 억지로 실어보내서 정신병원에 감금하려 했다. 뭐 이런 혐의들이었거든요. 예. 이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이제 아들이 한 검찰 진술 조서를 보면은 그 박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자녀들에게 너희에게 줄 돈 50억 원을 너희 엄마한테 다 줬다. 그렇기 때문에 난 너희에게 줄 유산이 없다. 엄마한테 받아라.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는 진술이 나와요. 결국 돈입니까? 결국 돈이 아니냐라는 추정을 좀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이 오히려 어머니를 학대하고 좀 가혹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변호사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유죄가 나왔었죠? 1심에서는 이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하고 사회봉사에 120시간 명령을 했죠. 네. 네. 그 유죄가 나온 이유 원인이 뭐죠? 일단은 피해자 모친의 유서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 예. 여기서 이 혐의는 이제 강요죄에 해당이 되는데 강요죄는 말 그대로 이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어떤 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여기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하면 뭔가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끔 하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데 지금 끝까지 그 피해자 모친의 유서에 나온 내용을 보면 끝까지 버티려고 했지만 응급차에 묶여서 끌려가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 나거든요. 분명히 버티려고 했다. 즉 의사가 없었다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차에 실려갔다라고 한다면 강요죄는 충분히 성립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을 1심 재판부에서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2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심도 사실 일단은 이 유서 부분이 이 유서의 어떤 진정 성립이라든가 어떤 진위 여부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한 일단은 그 행위 자체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양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도 유무죄가 달라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10대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 한 명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예, 이게 참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10대 중고등학생 11명이 지역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 여자아이 한 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 및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말부터 5월까지 수차례 성폭행을 한 혐의고요. 이들이 이제 영상을 찍고 부모나 주변에 이르면 더 해코지를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한 정황도 나왔고요. 그래서 4명은 구속 기소가 됐고요. 4명은 불구속 기소가 됐고 3명은 소년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사람들은 왜 불구속된 겁니까? 지금 보니까는 성폭행에다가 영상까지 찍고 협박까지 한 건데 상당히 중죄인데. 근데 이제 이게 구속 사유를 보면 예. 어떤 이 범죄의 중함이 사실 구속 사유 판단 여부는 예. 아닙니다. 사실 그 구속 사유를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주거 부정, 주거가 이제 명확치 않은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증거인멸,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도주 우려, 이 세 가지인데 주거 부정이 없는 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10대 우리 국민들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예? 10대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예. 가정이 있고 했다라는 판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국민들이 가끔 이런 그 분노하는 사건에서 예. 구속이 왜 안 됐느냐를 사실 그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구속 사유가 이와 같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피해 학생 상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게 사건 자체가 시작이 된 게 이 예. 피해 학생이 학교에 하도 출석을 하지 않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다가 이 사건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 11명까지 가해자가 늘어난 상황이었는데 현재 이제 병원 치료를 했는데 이제 우울 증세는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겠죠. 이 지금 정확한 보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자료를 찾다 보니까 뭐 다른 성폭행을 당한 뭐 정황도 좀 나온 것 같아요. 11명 이외에도. 트라우마 치료가 좀 필요한 네, 거예요. 트라우마에 이미 시달리고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지금 피해자 변호를 지금 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 예. 피해자, 그러니까 성폭력과 관련해서 예. 일단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됩니다. 잠도 못 이루고 계시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생활도 안 됩니다. 직장이나 학교, 특히 학교를 제대로 수업을 못 나가고 있고 오직 분노만 남아서 이 피해자, 이제 가해자를 어떻게 하면 처벌할지에 대해서 매일같이 그 진술을 이제 매일같이 본인의 일기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검찰 측에다 제출할 내용의 서면들 작성하는데 하루 뭐 맨날 며칠 꼬박꼬박 새서 그 작성하는 데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진짜 그 피해자들이 겪는 이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가히 상상을 넘어서는 범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고 미성년에 대해서 처벌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범죄가 늘어나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있던데 그 국회에서 조금 일을 좀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해놓고는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좀 지켜봅시다. 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3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야구 이야기 해보죠. 주간 야구 브리핑 조진성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류현진 선수 이번 주는 좋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무너졌습니다. 예. 네, 지난 24일에 뉴욕 양키스와의 홈 경기에서 4.1이닝 동안 9피안타, 3홈런, 7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는데요. 홈런으로만 무려 6점을 혼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즌 4패째를 떠안게 된 류현진 선수의 평균 자책점. 사실 이 평균 자책점이 그동안 계속 이 류현진 선수의 강점이자 자랑할 만한 점이었는데 예. 1점대였잖아요. 예. 1.64에서 2.00으로 치솟았습니다. 네. 1점대가 무너졌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2점대가 되면서 2연속 부진 그리고 2점대 평균 자책점 이렇게 돼서 사실상 이제 류현진 선수가 박찬호 선수가 기록했던 18승을 현실적으로 기록하기가 좀 어려워졌고요. 정규 시즌 종료까지 한 5번, 6번 정도 더 등판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남은 시즌에는 이제 15승 달성 그리고 다시 이제 평균 자책점을 1점대로 좀 낮춰서 싸이 영상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이런 쪽에 좀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번에 무너졌던 게 이 포스트 시즌에서 만날 가능성이 큰 상대들한테 좀 무너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경기에서 이제 가을에 대한 좀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로감이었을까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기를 봤던 분들의 어떤 그 평가를 보면 공이 예전만큼 좀 날카로운 느낌이 좀 덜했고 예. 던질 때마다 좀 맞을 것 같다라는 약간 불안감이 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뭐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예. 다저스 측에서도 약간의 휴식을 준다. 예. 로테이션상. 예. 뭐 이런 얘기가 있던 것 같은데. 기운 내고 또 1점대 방어율로 다시 복귀했으면 좋겠네요. 예. 국내 프로야구 20승 투수가 나왔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뭐 여러분도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린드블럼 선수, 두산의 린드블럼 선수가 시즌 20승 고지에 선착을 했습니다. 지난 25일 한화전에 선발 등판해서 8이닝 2실점 9K로 승리하면서 시즌 20승을 달성을 했는데요. 특히 이 기록은 역대 최소 경기 타이 기록입니다. 예. 25경기 만에 20승이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니퍼트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페이스가 굉장히 빠르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은 뭐 최다승 기록도 한번 예, 충분히 노려볼 만하죠. 예. 지금 상황이라면. 예. 이런 투수를 롯데는 왜 놓쳤답니까?
뭐 결과론적이긴 한데요. 예. 너무나 아쉬울 것 같습니다. 롯데 입장에서는. 예. 그래. 하지만 지금 두산에서 굉장히 지금 꽃을 피웠고요. 특히나 이제 승수도 중요한데 트리플 크라운을 노리고 있거든요. 린드블럼 선수가. 만약에 이 트리플 크라운을 하게 된다면 MVP는 뭐 거의 떼어놓은 당상이다. 이런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트리플 크라운이 뭔가요? 다승. 예, 다승 평균 자책점, 탈삼진. 예. 그렇게? 예, 예. 이렇게 세 개가 1위이면 이제 1위로 이제 정규리그를 끝내게 된다면 이제 트리플 크라운을 받는데 이게 몇 년 만인지 제가 지금 적어진 않아서 한 4년인가 5년 만에 지금 나오는 건데요. 이게 나오면은 MVP는 거의 떼어놓은 확장이라고. 당상이다. 예, 예, 당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현, 유재국 선수가 은퇴를 선언했네요. 예. 지금 하루 사이에, 그러니까 23일, 24일에 각각 이제 그라운드를 떠날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두 선수가 36살 동갑내기 선수인데요. 약간 좀 같은 듯 다른 은퇴를 했습니다. 예. 먼저 이동현 선수. 이동현 선수는 LG 팬들에게는 아픈 손가락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번에 700경기를 마치고 아주 뜨거운 눈물을 흘렸었거든요. 그래서 LG 팬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었는데요. 2001년부터 그러니까 데뷔했을 때부터 LG에서만 뛴 LG맨 이동현 선수인데 그동안 3번의 팔꿈치 인대 수술을 받으면서 굴곡이 많은 이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헌신의 아이콘으로 불리기도 했고 이제 이 구단이요 이동현 선수에게 좀 배려를 해준 것 같아요. 남은 기간 1군과 동행하라 뭐 이렇게 좀 배려까지 해줬는데 문제는 류재국 선수입니다. 류재국 선수는 일명 사생활 폭로전으로 논란이 됐고요. 예. 변변한 입장 하나 표명 잘 하지 못하고 불명예로 이렇게 좀 은퇴 의사를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사생활 폭로전 누구랑 사생활 폭로전을 한 겁니까? 아, 예. 이거는 뭐 사실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약간 좀 부적절하긴 한데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니까요. 약간 그 불륜 이런 어떤 혐의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예, 그런 폭로전이 벌어졌었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최정 선수가 통산 330홈런을 기록했고, 예. 이정우 선수도 최연소 500안타. 네. 아, 대단하네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이번에 안타 왕이 된다면 이종범 선수와 함께 최초의 부자 안타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보는 것도 재미일 것 같습니다. 예.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야구 선수였는데 대를 이어서 잘하기가 어려운데. 어렵죠. 대단하네요. 예. 예. 2차 신인 드래프트가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미래 스타를 뽑는 신인 2차 드래프트가 열렸는데요. 전체 1순위에서 덕수고 왼손 투수 정구범 선수가 NC의 유니폼을 입게 됐고요. 전체 2번으로 이제 또 지명이 됐던 포수 최대혁, 강현우 선수는 유신고의 강현우 선수는 KT로 가게 됐습니다. 예, 해외 유턴파인 손호영 그리고 문찬종 선수는 각각 3라운드와 6라운드에서 LG와 키움의 선택을 받았고요. 10개 구단은 10라운드 동안 모두 100명의 선수를 지명을 했고 그리고 특히 올해 지명받은 선수들은 모두 도핑 검사를 받게 됩니다. 예, 중요한 거겠죠, 도핑 검사는. 네. 오늘 경기를 볼까요? 예. 광주에서 삼성과 기아, 울산에서 LG와 롯데, 잠실에서 SK와 두산, 창원에서 KT와 NC 이 경기가 있는데 오늘 두 경기만 소개해 주시죠. 예, 지금 댓글 중에 이동현 선수가 이동형 선수로 자꾸 불린다고. 이동형 선수는 절대로 은퇴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고요. 강제 은퇴 당할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요. SK와 두산의 경기를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 2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늘 SK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80승고지에 선착할 수 있습니다. 예.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 예. 재밌겠네요. 예. 지금요, 이거 장난이 아닌 게 11경기 했는데 6승 5패예요. 진짜 팽팽하지 않습니까? 두 팀이. 예. SK가 한 경기를 더 이겼고요. 양 팀이 맞대결했을 때 실점이 같아요. 52점 각각 실점을 했고요. 실책도 시즌 실책이 같습니다. SK와 두산이 최소 공동 1위. 가장 실책을 안 했던 공동 1위 팀인데 둘이 맞대결을 하면 SK의 실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승률 평균 자책점 1위가 SK고요. 2위가 두산입니다. 예, 재밌겠네요. 네. 또 다른 경기는요? 예, 그리고 또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 말고 미리 보는 와일드카드 결정전. 아, 이것도 재밌겠네요. KT와 NC가 또 붙습니다, 오늘. 네. 한 장 남은 걸 갖고 싸우는 겁니까? 그렇죠. 예. 올 시즌 맞대결에서 NC가 우위를 차지했는데요. 7승 4패로 NC가 우위인데 또 최근의 분위기가 좀 다른 게 KT가 또 2연승 중이에요. 예. 그리고 이 팀들은 약간의 흐름이라고 할까요? 스타일이 약간 다른 게 KT는 교타, 그러니까 단타라든지 약간 좀 짧은 안타들을 위주로 많이 했다면 NC는 홈런과 장타 위주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타와 장타의 대결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NC가 지금 5위고 예. KT가 6위인데 만일 오늘 KT가 이기면 공동 5위가 공동 된다. 5위가 되는 겁니다. 그 KT하고 NC 팬들은 오늘 경기 손에 땀을 쥐면서 그렇죠. 보게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이 우아아 쟁쟁 와라 와라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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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시사 개보수 시간입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박지훈 변호사, 개그맨 강성범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한 주는 정치권은 다 조국 이야기로 도배가 된 것 같은데 오늘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고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이런 일이 있었을까? 매우 대대적인 이런 경우가 있나 싶어요. 네. 그럼 결국 법무부하고 검찰은 어쨌든 상황관계 뭐 완전 완벽한 상황관계는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의식한 것 같아요.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어떤 구설수나 스캔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압수를 했나요? 이게 독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네요. 검찰총장이 이렇게 잘 뽑아놓고 왜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아니, 그럼 검찰이 자기들 개혁을 피하기 위해서 압수했다. 이런 또 오해를 받을 있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면죄부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있고. 뭔가 좀 어색해. 어떻습니까, 이준석 최고위원?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하는 걸 보면 이제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수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는 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발언을 좀 자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회피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은 당연히 검찰과의 어떤 뭐 암묵적인 동의나 이런 게 있는 하에서 했던 것이고 그게 아니라 진짜 뭐 청문회도 성실히 임하고 수사에도 성실히 임한다면은 그래도 조국 후보자의 뭐 진정성을 좀 믿어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딜레마인 것이 사실 본인이 상당히 브랜드가 있는 검찰총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국민들 여론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검찰이 아무리 법에 따라 가지고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우병우 수석 때만 해도 기억해 보세요. 그 사람한테 검찰이 이례적으로 그 구속영장을 3번 때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3번째 만에 구속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할 정도로 국민 여론을 무시하면서 수사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법적 결과가 달라지지 않겠지만은 신속성이나 아니면 집요한 면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면이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자 이준석 최고가 지금 얘기했던 거 뭐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고요. 지금 후자 말씀했던 거 검찰의 명운을 걸고 하는 경우가 아니었나 아니면 시기를 놓치면 압수수색은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 오늘밖에 없거든요. 오늘 내일 정도. 그래서 또 정보가 누출되기 전에 빨리 순식간에 압수수색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준석 최고 말대로 만일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답변하기 어렵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게 약간 의외였던 것이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는 것은 본인이 나는 법무장관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압수수색이 하는 거는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한 가지 이제 좀 그 충격이었고 두 번째는 압수수색도 그냥 요식행위성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조국 후보자에게 청문회에서 나올 만한 질문에 해당하는 모든 영역을 지금 압수수색하고 사실 천함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사실 그렇다면 아까 말했듯이 굳이 따지자면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법적으로 이거는 제가 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상황이 전방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판단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와중에서도 싹 나오는 이야기는 법적으로 위법은 없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털어서 뭐 하게요? 일단 여기서 위법한 사항이 아니고 아니 이거는 고소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사는 해야 되는 상황. 수사는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이나 불법인지 적법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검찰 입장은 증거 확보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근데 달라요. 예전에 뭐 이거는 비교할 건 아니지만 박근혜 전 정부 시절 때 압수수색했던 거하고 지금 하는 거 보면 압수수색을 다 해버렸어요. 원래 압수수색 원칙은 그거거든요. 모든 걸 털어내야 되는데 예전에는 뭐 우병우 때도 그렇고 전화기만 뭐 가지러 갔다든지 이런 상황인데 모든 장소, 모든 관련된 부산시청, 뭐 부산의료원 다 갔기 때문에 이번 수사 의지는 좀 더 강해 보이고 윤석열 총장의 의지가 바로 반영된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이동현 작가가 이제 그 일주일간이 조국
관련된 점철된 주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안에서 보면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그 웅동학원과 사모펀드에 있는 그 자금을 기부하겠다, 사실 공익재단 넘기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뒤에도 여론이 잠재워지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원래 모든 청문회나 아니면 인사 문제에 있어가지고 국민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 또는 스스로가 내려놓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 자체는 지금 해법이 아니라는 걸 이제 인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국 후보자도 담담하게 정면 돌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게 아주 순탄한 길일까?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지금은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 게 어떤 같은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인데 처음에 웅동학원 나왔을 때 거기 자산이 100몇십억이다 어마어마한 돈이다 했다가 빚더미라는 거 알고 나서 알고 보니 빚더미다 막 그거 갖고 또 똑같은 언론사에서 그 양쪽을 다 욕하는 걸 보고 야 이제 뭐 방법이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웅동학원의 채무가 특성이 뭐냐면요. 사실 그 동생에게 이제 아니면 그 일족에게 이전된 거로 예상되는 그 채권들 동생 가족에게 이전된 거에 예상되는 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나중에 선순위로 나중에 학원이 청산되면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게 참 이상한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가치가 있으면서 동시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강성모 씨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데 조금 다른 건데 언론에서 소위 말하는 제목 장사를 해서 웅동학원이 이렇게 돈이 많다. 이렇게 해서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다가 나중에 재산을 헌납한다 그러니까 그거 빚더미다. 빚더미인데 왜 헌납하느냐. 이렇게 똑같은 회사에서 스탯을 바꿔가면서 기사를 쓰니까 그 문제점 이러면 안 돼요. 비근한 예로 뭐 딸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관련돼도 뭐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할 수는 없지만 같은 언론사 아니면 너무 제목을 해서 가십성 기사들이 더 많다는 게 철학을 가지고 문제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불법 탈법 이야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국민 눈높이 이야기 또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기사가 바꿔가기이기 때문에 아마 강성업 씨가 그 부분을 이제 지적한 것 같고요. 인사청문회 일정이 다음 달 2일과 3일로 지금 확정됐는데 민주당이 못 받는다 이거 간사간 합의했다가 오늘 오전 아마 민주당 회의를 열어가지고 받기로 한 것 같아요. 받기로 한 것 같은데 민주당으로서는 패착이 아니냐. 일단은 왜냐면은 8월 말까지 해야 된다. 그 시간은 놓쳤고. 법정 시한요. 하루만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이틀 양보했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로서는 이거 너무 양보한 거 아니냐. 아니 근데 그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그 전 정부에서도 17대 국회 때도 보면은 인사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진행한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야 간사단 합의를 통해 가지고 한 것이지 청와대와 합의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청와대도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뭐 일정을 하루 뭐 정도 더 연장되었기 때문에 그게 뭐 법에 맞지 않는다 취지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국회법이라는 것은 권고 규정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예산안 처리 뭐 몇 월 며칠까지 안 하면 문제 크다라고 하지만은 관례상으로 오히려 국민의 예산을 더 세밀하게 심사해가지고 그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면은 여야 합의에 따라서 연장하는 겁니다. 뭐 일정에 쫓겨가지고 국민 돈 날릴 일 있나요? 그런 것처럼 조국 후보자의 검증이라는 것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고 하루 이틀 늘어진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뭐 국익에 심각한 치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야 합의가 우선해서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맨 처음에 주장했던 거 9월에 하자. 8월에 불과하고 그리고 3일 하자. 이것은 결국은 정치 공세를 통해서 의도가 있는 거죠. 아니요, 그냥 이렇게 볼게요. 그만큼 지금 조국 후보자 관련 사안에 있어서 여당이 엎드려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뒤집어 말하자면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터졌을 때 그때 그런 정도의 아주 심도 있게 들어가는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성역 없는 그런 국정조사 하라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건 막을 수가 없다. 최순실하고 비교해요. 안 돼요, 준석 씨. 조국 씨. 아니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아니요, 제가 얘기할게. 이런 식으로 야당 인사가 얘기했을 때 어떻게 최순실이랑 조국을 비교하냐 이러면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저는 이것도 굉장히 잘못됐다 보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들을 보면은 상당 부분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자세를 낮추는 것이 맞다 보고 그렇게 했다는 걸 좀 존중하는 것이지. 여당이 자세를 낮추는 것하고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3일 하자 9월 달에 하자 그러면서 정치 공세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게 왜 정치 공세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청문회를 3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3일 한다는 건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1일에서 이틀로 연장하자는 취지에서 저는 3일로 지금 해서 협상안이 나온 것이지 저는 애초에 자유한국당도 3일
일이 가능했다 보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총리가 이틀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걸 하는 거는 사실 좀 과한 측면이 그러니까. 있다고 저도 지적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협상 안의 일부였고 저는 어쨌든 지금 처음엔 여당이 완강하게 나오다가 야당 측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론이 그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틀 얘기도 사실은 좀 정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틀 하기로 장관 후보자 했던 경우는 없습니다. 뭐 증거 채택 과정에서 이틀이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예. 지금처럼 처음부터 이틀로 정했던 경우는 없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동영 그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 공세로 지금 이걸 이용하려고 하다가 여당 입장에서는 뭐 아쉬운 부분은 그 부분 같아요. 예. 원내대표가 화를 냈고 했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국회가 뭐 훈시 규정을 하지만 적극적으로 법을 어긴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아니 근데 조국 후보자가 지금 모든 그 사안에 대해 가지고 해명을 요구했을 때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왜냐면 아침만 가면은 모든 기자들이 와서 마이크 들이밀고 있는데 해명을 할 거였으면 거기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하겠다고 본인이 다 밀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 정신 아닙니까? 그 밀어놨기 때문에 일정이 길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저는 일정 받아주는 건 맞다고 봐요. 빨리 청문회 하자고 했으니까 물론 끝까지 끌기는 했지만 근데 이거 비율을 갖다가 일각에서는 좀 심한 비율을 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청문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 결정되는 것 같고 더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요. 청문회는 어쨌든 결정됐으니까 아마 시청률이 사상 최고로 나오지 않을까. 다 이거 국회 방송 보고 있겠네요. 그날 일 안 하려고요. 그래요. 광고 듣고 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조국 논란 계속해서 이어져 보죠. 청년층의 움직임. 청년들이 많이 실망했다. 2030.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 50대가 많이 실망했다. 50대는 아마 2030 세대의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부모죠. 그런 것 같아요. 대학가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 촛불 집회가 열린 여러 대학 그 주체가 추진위 원장이 다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좀 커요. 이거는 좀 확인이 좀 돼야 될 부분 같아요. 정말 그 학생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예전에 이화여에 대해서 최순실 딸 그거 할 때는 이화여에 대해서 다른 데 못 들어오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학생증 검사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보면 조금 늙은 사람, 나이 된 사람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닙니다. 고대도 그렇고 고대는 학생증 검사를 했고 서울대는 지금 학생증 플러스 졸업증명서까지 검사를 하겠다고 해놓은 상태거든요. 어쨌든 그게 당이 개입돼서 추진을 한다 그러면 그 몰각되는 거거든요. 취지가. 그렇죠. 그런 측면도 사실 좀 확인을 좀 해보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 뭐 서울대 얘기 나왔으니까 서울대에서 무슨 설문조사를 했는데 조국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가 99% 나왔어요. 99%요? 그게 무슨 설문조사입니까, 그게? 그런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아니, 뭐, 그거야 서울당 아닌가? 아니죠, 저는. 근데 아닌가? 이제 그거야 뭐,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만약에 거기 가서 뭐, 이준석을 좋아하십니까? 하면 99대 1전 예상합니다. 그런 것처럼. 암만 그래도 99는 안 나와요. 모집단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조국 후보자의 모교인 그런 곳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충격이고, 이번에 서울대 총학생회 관련해가지고는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뭐 바른정당 출신이다라는 말이 있던데. 맞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그건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저희가 바른정당이랑 바른미래당에서는 젊은 사람 인재 영입한다고 토론 배틀이란 걸 해요. 근데 거기 왔다 그 친구 그냥 8강 떨어진 친구지 저희 정당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뭐 메신저 공격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하태경, 이준석이 멘토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건. 예. 그 아까 서울대 여론조사 99%는 좀 잘못된 거죠. 그 독도는 한국당이다. 이거 여론조사에서 90% 안 나올 겁니다. 못 나와요. 여론조사는. 아닌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몇 있어요. 99%는 좀 이상한 것이고. 지금 이 조국 후보자 논란이 세대 갈등으로 번졌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386 세대가 기득권이 돼가지고 겉으로는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뒤쪽으로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뭐 꼼수를 부린다든가 뭐 불법은 아니지만 비슷한 일을 한다거나 그래서 지금의 2030들의 기회를 뺏어간다. 뭐 이런 논란인 것 같아요. 박탈감 같아요.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참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386 세대면 뭐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2030 세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민낯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느끼고 또 특히 같은 386 세대도 우리는 믿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느냐 이런 어떤 실망감이
좀 지지율로 배반하는 상황으로 바뀐 게 아니냐. 그래서 40대는 좀 덜한 것 같은데요. 투표율을 지지율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2030하고 50, 60대 이쪽에서 많이 이반되는 상황. 예. 근데 이거는 앞으로 교육 정책에 있어가지고 큰 기로가 될 것인 게 우리가 과거에 이제 경쟁 교육 세대를 이제 벗어나가지고 지난 한 20년 동안은 경쟁을 탈피하는 교육관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뭐 하나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다부터 시작된 그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그 정책의 시행의 결과를 놓고 지금 젊은 세대 그리고 50대가 동요를 하는 겁니다. 뭐 경쟁을 탈피했더니만은 불공정이 다가오네? 뭐 이런 느낌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앞으로 여야가 이 민심을 잘 읽어야 된다 봅니다. 과도한 경쟁도 당연히 국민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지만은 그것에 따라서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했더니만 알고 봤더니 불공정이 있었다. 또는 일부에게만 열린 문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수시를 없애야 돼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면 반대하는 겁니까? 저는 그 생각이에요. 전 중도 아닙니까? 네. 수시를 정말 한 과당 한 명을 받든지 이게 악용돼가지고 아주 비리의 온상이 되잖아요. 뭐 이런 주장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국 수석 논란은 채취하고 나서라도 대학 입시가 과연 공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특히 수시 문제에 있어서. 수시는 진짜 큰 문제요. 지금 서울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이 태반이고 거기다가 강남 3구 플러스 목동이 또 거기 태반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부모의 정보력이나 재력에 의해서 가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렇다면은 이참에 수시 또 대학 입시 문제 전반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준석 최고위원이 오늘 말한 것 중에서 그건 100% 제가 공감을 합니다. 딴 것도 공감 좀 하세요. 다 맞는 말이에요. 최순실 얘기만 별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조국 후보자가 뭐 낙마하든 통과가 되든 청문회 열리든 그 부분은 그쪽으로 봐야 되고 교육제도 부분은 지나친 경쟁이 문제였다고 해가지고 뭐 공평하고 좀 이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 했다는데 오히려 그게 부정이 지금 개입되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이번 참에 진짜로 말씀했다시피 정권이 바뀌든 어쨌든 교육은 조금 좀 오랫동안 보고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시가 우리나라 이 학문의 자식사랑, 교육열 이것 때문에 그 수시가 악용이 된다 그러면은 수정을 해야죠 그거를. 강성범 씨는 지금 만약에 3년 시간표를 돌린다면은 40년 시간 돌린다면은 그때부터 논문을 준비하겠어요, 아니면 수능을 준비하겠어요? 저는 수능이요. 아니 이 사태를 봤으니까 그런 마음 좀 들겠죠,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인데 전 그때가 차라리 깔끔했다고 봐요. 정면 승부.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뭐 이것저것 따지고 막 눈치 보고 학부모가 정보 많아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데. 이게 대다수 국민들 솔직한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심정일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 정보 없어요. 그냥 노력하면 되는 세상이 돼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정치라는 게 내가 잘해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못해서 반사 이득을 얻는 경우도 있거든요. 원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젊은 세대였습니다. 2030. 그런데 젠더 논란으로 인해서 바른미래당에서 20대 남성들의 마음을 조금 뺏어갔고 정부 여당으로부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젊은 층들이 보수 정당으로 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아까 말했던 그 구조적인 문제긴 한다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치권 내로 국한해서 이야기해도요. 소위 586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이제 50대를 넘어서 60대에 다다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본인들은 정치에서 이룰 걸 이루지 못했다 생각하는 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30대와 40대에게 길을 안 터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정치권 내에서도 불만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세대 갈등이 이제 좀 나오는 상황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는 있는 것이 이게 경제적으로도 지금 2030이 사실 자산면에 있어가지고 옛날처럼 집 사가지고 한 번에 돈을 번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적되면은 굉장히 큰 갈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정치권에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좋은 그 대책을 내놔야 되는 사안이라 봅니다. 저는. 야당에서 잘만 하면 그래요. 지금 좋은 기회잖아요. 자유한국당하고 뭐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들 좀 많이 흡수해 보십시오. 근데 지지율이 이 통계 때문에 얘기를 못하지만 그 빠진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으로 많이 간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 그 노원역에서 그 술집 가면은 2030이 술 사줍니다 공짜로. 근데 왜 안 올라 지지율이? 지지율 왜 안 올라? 아니 이건 개인 지지율이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조금 조국 논란 때문에 덮여 있습니다만은. 김성태 의원 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재판에서 김성태 의원이 직접 청탁했다는 증언이 나왔단 말이죠.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러면 젊은 세대들은 어디에다가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 바른미래당이 기회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은
젊은 세대층입니다.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 지금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서 원래 그랬을 것이라고 젊은 분들도 믿고 있고 민주당은 안 그럴 것인데 이번에 그랬는 걸 보고 실망을 한 거거든요. 어디든 또 기댈 데가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혐오증으로 가는 상황이고. 진짜 대한민국 어른들 못났어. 아니,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관리한 데 있어서 민주당이 약간 잘못했던 게 뭐냐면은 조국 수석은 아주 면밀히 얘기하면은 민주당 정권의 민정수석이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있어가지고 민주당에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왜 전방위 우주 방어 모드로 들어갔는지는 저는 약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우주 공격 모드로 오니까 우주 방어 모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조국 수석에 대한 공격을 했는데 왜 민주당이 반응을 한 첫째로. 두 번째로. 세상 그렇게 공격을 처음 봤어요. 예전에 저는. 보세요. 예전에 보면 손혜원 의원이 나는 민주당이 아니라 이제 무소속으로 해가지고 공정한 검찰 수사 받겠다고 나갔는데 그 뒤에도 보면은 사실상 민주당이 손혜원 의원에 대한 방어 모드를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냐면은 그 두 분 같은 경우에 무소속이 되고 또 조국 수석은 애초에 정치인이 아니었지만은 애초에 정권과 공동 운명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전 그건 되게 안타까운 지점이라 봅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야당에서도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그 여당도 문제지만 야당도 문제가 이준석이 옛날에 최순실이나 우병우에 대해 가지고 또 최순실 얘기를 그래서 옹호했습니까? 아니 그거는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 저는 그거는 옹호할 사안이 아니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조국 싸우지 마요. 수석 문제는 조국 수석이 간두고 나서 공격이 시작된 게 아니고 조국이 수석할 때도 야당이 그렇죠. 계속해서 공격을 했기 끝도 때문에 없었어요. 그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아까 얘기한 문재인 정권이 성공을 하려면은 이 공격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또 앞으로 누가 장관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어요, 장관은. 그래서 아직 사실은 지금 청문회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네. 원래는 청문회가 시작되면 또 이 사찰하는 식으로 완전히 전방위로 털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강성범 씨 걱정대로 아무도 이제는 장관 안 하려고 그럴 것이다. 망신주기로 흐르면. 그래서 이렇게 망신주기로 흐르는 청문회는 좀 탈피하고 청문회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는 네. 따로 국회의원들끼리만 따로 청문회를 한다든가. 그 개정안이 지금 올라갔을 겁니다. 아마.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거하고 다르게 그 전에 언론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이건 조금 할 땐 다른 것 같고. 근데 저는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증인을 출석시키는 문제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긴데도 생각보다 빨리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측에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청문회 하면서 논란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언론 보도 다 접하셨겠지만은 지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 중에 뭐 사실 여행 중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출국했다는 분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증인은 여야가 합의해야 채택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이 안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지점들 이게 사실 원래 친족을 건드리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번에 펀드 건이나 이런 건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친족에게 안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안에서 이제 어떤 투자자나 아니면 이사 등의 위치, 웅동학원도 그렇고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것을 하지 가족까지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이 이번에는 그래서 굉장히 모호한 지점에 빠진 겁니다. 예, 일단 야당에서는 조국 후보자의 모친, 딸, 아내까지 다 부르겠다. 네, 80몇 명. 예,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모친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딸도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동생분은 어떻게든 좀 국민단에 속 시원한 해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어떻게 합의가 되는지 보고요. 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해서 만일 청문회에서 지금 의혹 수준의 이상의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국 후보자가 뭐 불법을 저질렀다거나 본인이 아니면은 자신의 가족들 일에 대해서 불법에 협조했다든가 탈법에 협조했다 이거 이상 나오지 않는 한 아마 임명이 될 것 같고요. 네. 임명이 되면은 야당이 지금 분열해 있는 보수 야당이 합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추측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야당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되게 되면 또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되게 되면 지금 보수 정당들은 좀 한 텐트 앞에 모여야 되는 선거를 앞두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뭉치는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우주 공격 태세로 지금 같이 가고 있다. 저는 그런데 지난주에도 그 토론회 보수통합 토론회라는 걸 초대받아서 갔는데 네. 가서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제발 반문연대나 반조국연대 같은 그런 좀 싼티나는 그런 대통합은 하지 말자. 그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좀 없어 보여. 작아 보이고. 네. 아니 뭐 두 분이야 그걸 원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렇어도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이 싼티나는 형태로 이걸 뭐 정치권이 뭉치고 흩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이 안 좋은데 네. 적어도 보수가 그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새로운 신보수의 길이다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걸 내놓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조국이 싫어서 우리 뭉치겠다. 이거는
말 그대로 아무 이유 없이 뭉치는 것 정도로 하면 받아들일 그렇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네 싸움 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보다는 좀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뭔가 교육에 지금 대한 상태에서 저는 바른미래당에 그래서 제가 지도부 중 한 명으로서 반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수가 분열돼 있었고 이렇게 분열된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특히 수도권에서는 승리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런데 뭉치는 명분은 또 없지 않느냐. 박근혜 탄핵 문제로 분열됐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반문연대 반조국연대는 아니라도 그런 명칭은 안 쓰더라도 이게 구심점이 돼서 명분을 쌓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른 것인데 조국 개인의 어쨌든 뭐 비위나 아니면 또 그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조국 개인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서 우리가 집권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우리 대한민국에 던져진 중요한 질문들이 있어요. 교육제도에 있어서 경쟁이 싫고 그래서 왔더니 공정성이 훼손된다. 그러면 보수의 새로운 대안은 무엇이냐가 나와야지만 우리가 설득력 있게 집권하는 것이지. 너 해봤다 안 되니까 얘고 얘 해봤다니까 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핑퐁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국민들한테도 불행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또 저도 공감합니다. 저는 공감되는 얘기만 한다니까요. 아니요 거의 없는데 오늘 2번이나 있네. 와. 그 자유한국당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 어떻게 봅니까? 이준석 최고는? 혹시 들은 얘기 있습니까? 뭐 잘 하시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예. 뭐. 아니 그래서 다 한 텐트에 묶이면은 안철수, 이준석 다 자유한국당 이렇게 해서 다 같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안철수 대표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저는 이런 거 있어요. 안철수 대표 하는 것 중에 가장 제 마음에 드는 것 중에 교육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12년 학제를 어떻게 단축해보자 이런 공약들이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안철수를 만약에 콜을 하려고 그러면요. 그런 걸 연구해가지고 정말 안철수의 이런 면은 좋다. 단순히 그분이 누렸던 대선 지지율 20% 정도를 뭐 합산하자 이런 합집합 논리가 아니라 그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고 그분이 뭐 보수 통합에 이런 이론을 제공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제안하되 그냥 뭐 다 모아놓으면 대선 주제 어중간한 사람들 다 모여있으면 나중에 싸움만 나요. 오늘 3번째로 공감합니다. 와, 오늘 진짜 공감하는 거의 과반에 공감하는 거지, 그러면. 박지원 조만간 아니요. 이따 하겠는데? 이준석 최고의 오늘 말들 중에 참 귀에 와닿는 것들이 꽤 있네요. 예. 평상시에 거의 없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안철수 전 대표도 그런 식으로 갔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얘기한 그냥 일반적인 합집합으로 갈 확률도 굉장히 높다. 지금 가겠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그죠? 이준석 최고. 항상 그래요. 그게 우리 갔었잖아요. 정치권의 상상력의 한계라는 게 제가 항상 좀 짜증나게 느끼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좀 세대를 교체해서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하면 어떨까. 제가 그래서 요즘 하태경 의원을 계속 선동하고 있는데 좀 많이 위축됐어요. 하태경도 나이 꽤 있고요. 이준석 최고 의원. 그 원래도 근데 옛날에 그 회포를 한번 들어본 사람들이 확실히 잘하더라고 그런 거 선동은. 그래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세 분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